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출근을 서초동 자택에서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 건물 입구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네, 대통령이 출근을 하고 그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소감을 물어보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적을 과거에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모습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일 거고요. 국민들께서 사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시는지 모르거든요. 아침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출근하는지 청와대에 있었을 땐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대통령에게 이제까지 국민들이 원했던 건 소통을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소통이 사실 대통령이 국민들 개개인을 만나는 것도 소통이지만 언론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께 전해지는 건 소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좀 더 프레스센터에 많이 와달라, 기자회견을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형식을 다 갖춰놓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비공식적으로라도 인포멀한 형식으로 기자들과 자주 만나서 언론과 접촉을 해서 기자들이 궁금한 것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현안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거기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라는 걸 한번 의미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과의 대통령 소통뿐 문제뿐 아니라 비서실과 대통령의 집무실이 같은 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청와대에서는 수석 비서관님들이 대통령께 보고하러 많은 걸음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은 층에서 오고 가면서 만나면서 즉시 업무에 관련해서 협의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열린 소통에 그 길을 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용산 집무실 배치를 보면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한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은 상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들께서 처음 취임할 때는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소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불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소통이라는 건 사실 마냥 편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을 하려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예. 또 본인의 메시지나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첫 걸음을 이렇게 뗐기 때문에 저 초심을 임기 마지막까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것만 유지해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취임 후에 첫 출근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취임사에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진 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첫 출근이었기 때문에 뭐 진지하고 심각하거나 긴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안 했던 것 같고요. 통합 관련된 문제는 보통 취임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제 단어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통합이란 단어가 빠진 것 때문에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취임사에서의 통합보다는 어제 그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 참석한 인사들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을 굉장히 크게 중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새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 같이 함께 가자라는 모습을 그 초청 인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관 추가 임명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국회에서의 결정을 지켜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어떤 입장을 밝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고 추경안이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정부에 여당에서는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일단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는 큰 이견은 없겠죠. 그렇죠. 뭐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추경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당사자인 이 소상공인들하고 또 정부의 어떤 보상 입장하고 상당히 간극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최대 600만 원 정도를 얘기했다가 최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선회하게 된 것도 그런 이제 당사자들의 보상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기 어려워서 방침을 좀 변경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한 33조 이상, 뭐 37조까지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경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경을 하려면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만 뭐 37조 되는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데 국채 발행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야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게 국가 채무를 많이 늘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국가 채무를 많이 늘렸다 이런 비판을 해왔는데 그런 비판과는 다르게 지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그런 이해를 구하고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의사결정체,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내일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게 되는데 이 구성을 놓고서 지금 장관이 7개 부처만 네. 지금 임명을 받았고 네. 나머지는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관을 추가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네. 정족수 채우기가 간단치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청문회 일정 자체가 워낙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청문회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금 안 된 상황, 본회의 일정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소야대 중에서도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시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자리 잡을 때까지. 근데 게다가 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 잡기 이런 이제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추가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요청서를 보낸 다음에 임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히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추경호 부총리 체제로 해서 저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장관은 임명이 됐지만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이 아직 공석이라 이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추경호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추경호 장관이 총리 대행으로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국회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뭐 과거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국무위원을 임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공석인 채로 또 일부 부처에서는 지금 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도 있고 또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차관 대행 체제로 가야 할 텐데 새 정부 이 출범 시기부터 내각이 온전하게 구성돼서 좀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죠. 관건은 총리 인준 문제 어제 이제 동의안에 1호 법안으로 서명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아마 의총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당의 방침을 정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 정부 출범에 지나친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 임명 강행을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한덕수 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좀 부결될 가능성마저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지혜롭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1호 결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부결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되고 나서 21일 걸렸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아주 흔쾌하게 바로 처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예. 네,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의 부결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실어서 말씀하셨는데 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협상이 또 이루어지게 될지도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말은 부결시킬 분위기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 부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저희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고요. 예. 이 지방선거 앞두고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내정자를 부결시키는 게 어떤 민심의 판단을 받을까 그것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제 발언을 보면요. 특히 지난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면 뭐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켜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만일에 후보자 한 명 한 명을 봐서 그 후보자가 부적격하면 낙마되는 거고 적격하면은 통과되는 것이지 그걸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낙마시키느냐 가지고 되게 정략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많았던 것은 민주당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통과는 시켜주지는 않을 거라서 뭐 국민의힘과 새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데서 부담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글쎄요 부결을 시키기까지 그런 정도의 도박을 할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뭐 두꺼비에게 헌집 줄게 새집 다오도 아니고 두 분이 의정활동하실 때도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누구를 낙마시키면 누구를 붙여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적도 있지는 있으신가요? 않죠. 인사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고받듯이. 다만 이거는 이제 내놓고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한편으로는 한덕수 후보자처럼 저렇게 사실상 로펌에 로비스트 비슷하게 활동을 했는데 또다시 이제 공직사회에 기용하는 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원칙론이 한편에 있을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미흡한 점이 있고 그걸 국민들 앞에 지적을 하더라도 통과시켜줘야 발목 잡기란 소리를 안 듣지 않겠냐. 이런 현실론이 맞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지금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기싸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이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만약 민주당이 해준다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개인은 버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도 임명한다. 뭐 이런 의중이 비춰지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야당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라는 게 사람을 놓고 주고받기 할 협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가 이 시점에서 좀 최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매듭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전국을 좀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겠군요. 근데 정호영 후보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이제 여론이 사실 비판적인 거는 국민의힘과 아마 청와대 아니죠.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예의주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뭐
어느 후보자 한 명을 뭐 부적격이라고 해서 여론에 지금 비판적인 시작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낙마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동의를 할 것이냐. 이제 지금 그렇게는 전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인사청문회를 끌고 가서 지방선거 여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주당으로 잡아가자라는 측면이 있어서 전 쉽게 그렇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돌파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5월 말로 지나가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야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전임 여야 원내대표 시절에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로 인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너무 뭐랄까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님 앞에서 그리고 언론이 다 보는 앞에서 사실은 전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합의문을 갖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임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국회의 제도나 관행을 다 무시하고 항상 매번 원내대표 당선보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제도권에 있는 그 국민의 대표로 민의의 대표를 하시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네.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장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의 합의를 번복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민주당이 너무 뻔뻔하다라는 지적이신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합의해 놓고 이미 다 공론화 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 합의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키겠다고 월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합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저는 처신이라고 보고요. 당시에 이제 합의가 야당이 맞는다 이 합의가 아니었고 국민의힘이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넘겨야 되는 거죠. 전반기에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비판하는 국민의힘도 문제예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그리고 본인이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께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까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놓고 돌아서서 바로 그 합의를 파기했잖아요. 이렇게 여야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이 체질화돼 있으면 국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수완박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합의 파기를 비판하고 일방 처리의 명분으로 삼았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똑같은 명분론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죠. 그래도 172석의 국회의석이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지역자치단체장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하는 이 지방선거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궐선거 말씀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세가 국민의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꽃가마입니다. 인천 출신 송영길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임 고문을 향해서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반탕용 출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정치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고문은 이에 대해서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려우냐 이렇게 네.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언변은 뭐 유명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왜 방탄 출마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수수 의혹 고발 압수수색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하나를 든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조차도 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나오고 싶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현관문을 나선 게 출마 선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대선 끝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오기 싫은 이 재보선에 왜 나왔는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니었던 인천 계양을 해.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에 왜 굳이 출마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가 왜 거기를 나가야 될지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오기 때문에 그 빈 지역에 누군가를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나간다. 그거밖에는 아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 방탄 출마는 본인이 부정하고 민주당이 뭐라고 한들 저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관련해서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갔던 분이 너무 일찍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출마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해서 인천뿐 아니라 경기나 다른 전국 지역에 선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글쎄 제가 보는 전망은 인천 지역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인천 계양을이 아무리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일지라도 그 계양 주민들에 대한 민심이 있거든요. 인천 계양과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출마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를 나간다? 더 명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 과연 처음 목표와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인천을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출마의 명분이 약하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것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한 명분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만회하고 상황을 좀 되돌려보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출마의 변속에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당을 위한 출마다. 결국 인천 계양에서 본인의 원내 입성 플러스 알파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선거 지형으로 봤을 때 서울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빙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네. 인천시장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사후적으로 취약했던 명분은 다 정당화됩니다. 정치에서 원래 이기면 없던 명분도 생기는 거고 지면은 좋은 명분도 평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결과를 만들어서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저걸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정치 공세를 전 취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정치 공세만 취하고 비난했다가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별로 소득이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이제 대책을 국민의힘도 특히 경기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세워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또 스타일이 저분이 오래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좀 쉬고 그러면서 앞날을 조망하고 이러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사실은 출마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뭐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쨌든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더 나아가서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전당대회 당권을 가지고 정치에 대응하겠다라는 걸 뭐 비난한다 그래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 이재명 후보는 출마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이번 국회만 봐도 국회의원이라는 배지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큰 무기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명백한 피의 사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시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기에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사실 본회의 통과가 됐었죠. 이제까지는 부체포 특권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의 이제 민주당의 그 압도적인 의석수, 170석이 넘는 의석수, 그리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보여왔던 진영 논리에 따르면 글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내 입성한 이후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민심을 따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광역단체장 8곳 승리를 지금 지선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할 때는 전국 과반 승리를 언급했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좀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남 세 군데와 제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출범 직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이 누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예측을 하는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국민들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성찰하고 혁신하려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선거 지형이 불리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울어 보이는데 예. 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이제 선거 결과가 전국적 판세 혹은 선거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그 고문이 취약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고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거는 그 선거 결과를 바꿔서 이 본인의 그 명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향후에 본인 정치의 발판을 새롭게 마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출마했다고 봅니다. 예. 인천시장과 경기지사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이 이재명 상임 고문 입장에서는 앞으로 큰 정치적인 자산이자 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당장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아마 뭐 적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출마에 대해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그 출마를 적극 만류하지 못하는 게 당내 구심점이 없습니다.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한편에서는 현실론으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결국엔 전략 공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서울은 몰라도 경기나 인천의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8월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대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1차적 교두보는 전 마련된다고 봅니다. 예. 취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선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관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은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선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큰 차이로 이긴 대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도층과 이제 보수층에서 다 결집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자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작동을 했었어요. 대선 때. 그 심리에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기대가 더해져야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좀 우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민주당이 뭐 발목 잡배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 내각이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첫 발을 내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도층에게 저희가 새로운 희망과 소구력을 갖기에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층이 과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등판함으로 해서 중도층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지지나 신뢰가 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성남 분당갑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곳에 후보가 된 상황이고 과연 경기지사에 출마 선언을 하고 도전하고 있는 김은혜 후보와 네.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 견해들은 엇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같이 경기도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지역에 다녔을 때 안철수의 그 브랜드 마케팅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텃밭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도 텃밭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당 갑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 함께 다녔을 때 어느 정도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라도 안철수 후보의 입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급의 모든 선거 때마다 상당한 변수로 작용해왔던 안철수
효과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삼지대에 있을 때 안철수 효과죠. 근데 지금 삼지대가 아니고 일지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기존 선거에서는 입증된 바가 없고 이번 선거에 이제 실험대에 오른 건데 들리는 얘기로는 김은혜 후보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를 강력히 원했고 그게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예.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보다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해서 예. 김은혜 후보가 가려지고 지방선거의 구도가 잘 안 살아날 그런 우려가 있다. 만약 이제 이재명 고문이 경기지사 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재명 대 안철수 이 구도가 만들어지면 과연 그 구도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하기만 하겠는가 이런 어떤 우려들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너지가 난다 혹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른 시점이고 선거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그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